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으로 아레테의 정신에 대해서 아테네는 왜 경쟁적 사회가 되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테네의 3대 시민 정신, 즉 탁월함의 추구를 뜻하는 아레테의 정신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공선의 정신, 그리고 신보다도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 정신, 이 세 가지가 아테네 문명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레테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아레테란 말은 우리한테는 아주 생소한 말이죠. 이걸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그 고산 등반을 한때 좀 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경험을 살려서 제가 아레테의 정신이 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제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고산 등반을 하다가 한 5천, 6천 미터에 가면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발짝 뛰기도 힘들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요건 아레테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 아레테의 정신이 되려면 이렇게 이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분은 이제 저를 그 고산 등반으로 안내해 줬던 분인데요. 강우이동 대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아주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왜 존경하느냐 하면 이 양반이 71세 때 7,100m를 올라가신 분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레테의 정신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분이셨는데 덕분에 젊은 산악인들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어요. 뭐 어몽길 대장도 있고 허영호 대장이나 박정원 대장, 이렇게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을 제가 다 덕분에 알게 됐는데요. 이제 그분들을 접촉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8,000m 이상의 이런 고산을 가는 것은 이건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00m에 넘어가면은 눈썹도 무겁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올 수 있습니까? 살아오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간단하다. 죽기 전에 내려오면 된다. 거기서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8,000m 이상의 고지대는 그야말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런 데를 가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아레테의 정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정신에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바로 올림픽을 보면 됩니다. 요번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준이라는 젊은 청년이던데,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듣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훈련을 하다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설마 죽기야 하겠는가. 그 얘기는 정말 죽기 살기로 훈련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는 거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탁월함의 추구를 뜻하는 아레테의 정신 표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본래 고대 그리스에서 아레테의 정신이 싹튼 그 연원을 따져 올라가 봐도 이런 올림픽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림픽 정신을 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만, 뭐 그것도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본래적 의미의 어떤 올림픽 정신은 이렇게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최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아레테의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가 있었던 올림포스로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원전 한 770년경부터 해서 한 600여년간 올림픽 경기가 열린 곳이죠. 물론 지금은 거의 폐허로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만, 그림이 한 장 있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올림포스에 있는 그 제우스 신전의 모습인데요. 성화가 타오르고 있죠. 물론 여기 제우스 신전이니까 제우스 신상이 모셔져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겁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영어로는 나이키죠. 신발 상표와 똑같죠. 이렇게 니케를 세 군데나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승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니케의 여신상이었던 것이죠. 높이가 거의 뭐 30m쯤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렇게 그 기단만 남아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 올림픽의 우승자들의 모습인데요. 예, 여기에 준우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하자면 금메달 딴 사람들만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은메달, 동메달 중요하지요. 뭐 얼마나 힘들고 그것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만 이 아레테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1등을 하는 것, 금메달을 따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아레테의 정신이다 하는 건데요. 그 경기장으로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스타디움인데요. 그게 커 보이지 않는데요. 초광각 렌즈로 이게 찍은 사진이라서 그렇고요. 여기서 이 거리가 이게 212m에 달하더라고. 굉장히 넓은 운동장입니다. 저기 끝까지 갔다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달리기를 해가지고 제가 1등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이냐고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제가 우승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승했냐고요? 뭐 저 혼자 뛰었으니까 제가 우승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 관광 가이드 선생께서 이렇게 그 월계관 올리브 가지로 만든 거죠. 이걸 만들어서 주길래 이걸 저희 집사람한테 씌워주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고대 올림픽에서요, 그 올림픽 우승자들한테 올리브 가지로 만든 월계관 하나 주는 것이 전부였다고 그러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바로 아레테의 정신인 거죠. 고대의 사람들은 이 올림픽 경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장례식 경기라는 걸 했습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 얘기겠지만 그 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기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운동 경기의 승부에 얼마나 집착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테네는 이 장례식 경기를 범아테나 경기라는 것으로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걸 치릅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건설된 경기장인데요. 맨 위에 관람석은 근대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확장된 거고요. 그 밑에 단부터가 이게 2,500, 6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경기장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어마무시하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근대 올림픽도 열립니다. 1896년 마라톤 경기에서 골이 나는 장면 사진이 남아 있어서 범 아테나 경기가 거대한 규모로 치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때 여러 가지 도기 조각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창 던지는 사람, 단거리 경기, 장거리 경기, 그리스식 권투 경기죠. 예, 일종의 격투기 비슷한 건데 이 원반 던지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조각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죠. 이거는 그야말로 체육 활동의 아레테 정신이 예술적 대정신으로 발전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평화를 봉송하는 장면도 남아 있고요. 이것은 그 전차 경기 우승자한테 주어지는 항아리 엠포라라고 그러는데요. 요게 40리터짜리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다 이제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서 상품으로 주었다는 건데요. 요거를 한 항아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140 항아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리터짜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무게로 재면 6.4톤 트럭으로 한 트럭의 올리브유를 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것은 그 올리브유보다도 요 항아리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명품 아닙니까? 지금 봐도 그림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가면 사람들한테 엄청난 자랑거리가 됐겠죠. 이것이 이제 아테네 경제를 부흥으로 이끄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건 나중에 이제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이렇게 아테네는 운동 경기에 매달렸던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경기를 하기 위해서 곳곳에 체육관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올림피아에 있는 체육관. 요새도 체육관을 짐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짐네지온이라는 그리스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인데요.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살구꽃이 아주 만발해서 아름다운 모습이었었는데 이렇게 그냥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거기 뭐 탈의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거기 식당도 있고 또 목욕탕도 있고 뭐 이런 시설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체력 단련을 했던 것이죠. 예, 지금은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만 안에서 네모진 운동장을 보면 한꺼번에 뭐 수천 명이 운동해도 될 만큼 엄청난 넓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체력 단련에 힘을 쏟는 것. 그게 바로 최고가 되기 위한 아레테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운동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일상적 일과였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체육관이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이건 에피다우로스라고 하는 곳 이런 것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에레트리아 이제 폐허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이제 델레스 섬에 있는 체육관은 유적이고요. 이건 프리에네라고 하는 건 터키 앞바다에 있는 그런 섬인데도 거기에도 이런 체육관터가 있고
여기 코스에 가면 이렇게 멋진 체육관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테네에도 체육관이 3개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는 제가 못 찾았어요. 2개는 요 지도상에서 찾았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게 이태리식 이름이더라고요. 라틴어. 지도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한 도시에 3개의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여기 들려서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체력 단련을 하는 방법은 좀 독특합니다.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여긴 뭐지요? 우리 흔히 대련, 겨루기라고 그러죠. 파링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합니다만. 이렇게 둘이가 쌍대를 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는지 승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레테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단거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발달된 허벅다리 근육 보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등은 없다. 오로지 1등뿐이다. 이것이 아레테 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중요하냐, 은메달, 동메달도 중요한데 집기를 낼 때도 금메달만 집기할 게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도 같이 집기해야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그 의견도 이런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레테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2등, 3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1등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1등에 매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1등이 되지 않더라도 1등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아레테 정신의 표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레테 정신은 이제 치열한 경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사실 치열한 경쟁이라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것을 맨 처음 지적한 사탄의 맷, 이 말은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1944년도에 대전환이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서 이제 주장한 것입니다만, 산업화가 가져오는 치열한 경쟁이 결국은 우리들 인간마저 그 경쟁이라는 사탄의 맷 틈바구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인간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는, 특히 이 사탄의 맷돌이라는 말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세기 말에 신자유주의가 세계에 팽배하면서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 세계로 돌입하게 되고 우위 편차가 심해지고 하는 상황에서 이 사탄의 맷돌이라는 말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경쟁이라는 건 나쁘다.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하는 것이 좋다. 또 학교에서도 이 경쟁은 나쁜 거니까 애들한테 경쟁하는 거를 가르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쟁이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경쟁이 없는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은 없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개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체의 숙명 같은 것이고 우리 생명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쟁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 또 이 경쟁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잘 해소하느냐 하는 데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요. 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영감을 주는 책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는 후이징거라는 분이 요 대진화로 는 책보다 한 6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만, 그 그림에 보시면은 그 소위 서양 장기를 두는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이렇게 놀이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한테는 본성 속에는 놀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 또한 내재하는 본성과 같은 것이라고 했듯이 이 놀이하는 인간도 우리의 본성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놀이하는 속에는 경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놀이가 왜 재미있는지 우리가 면밀히 관찰을 해보면요, 그 속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차양 장기 두는 것입니다. 여기 경쟁하지 않고 그냥 말만 움직여서 둔다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바둑을둬도 그렇고 장기를 둬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하는 무슨 카드 놀이를 해도 그렇고 우리가 명절 때 자주 치는 뭐 고수도불 쳐도 그렇고요. 이게 경쟁이 아니면 재미없습니다. 그 속에 경쟁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놀이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삶에 녹아있는 경쟁 속에는 우리가 잘 찾아보면 거기서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쟁을 임하는 자세를 조금 몇 가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하나는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협력하는 것이 경쟁보다 더 효과적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협력이 경쟁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협력이란 경쟁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협력이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가 경쟁이라는 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경쟁을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도 무방하지만 이 사회에 나오면 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은 나쁜 것이니까 경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경쟁할 때는 우리가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을 할 때는 하더라도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이 또 궁극적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쟁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를 구분짓게 됩니다. 반드시 패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승자는 이 패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직 제도적으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같은 것을 잘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 사회를 극복해 나가려고 그러면 바로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쟁을 회피하거나 경쟁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디오니소스적 생명력의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회적 패자에 대해서는 또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실천했던 것이 바로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레테라는 것은 바로 탁월함의 추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탁월함이라는 것은 체력적으로 탁월한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는 기능적으로 탁월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도덕적 탁월함,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경쟁을 했어요. 이렇게 운동 경기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소리 크기를 다투는 경쟁도 있고요. 술 마시기 경쟁도 있고요. 연극 공연을 관람하더라도 어떤 것이 1등이냐라는 걸 가려 뽑는 그런 경쟁도 하였고 하여튼 이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 인류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경쟁을 사랑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다. In all aspects of life. 하여튼 뭐든지 이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고 또 그 경쟁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말씀드렸죠. 탁월함의 추구라는 정신이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모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예, 호모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동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또 돌아다니면서 과거 어떤 영웅과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얘기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두 권의 책을 서사시를 쓰죠. 하나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일리아드라는 서사시고요. 하나는 오디세이라고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부터 자기 고향인 이타카까지 돌아오는 과정을 서사시로 엮어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문학적 재능의 천재였다고 이렇게 일컬어지죠. 예,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면 이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옆에 요 그림도 있습니다. 파르나소스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림인데요. 바로 여기에 호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바로 호모입니다. 예. 우리가 얼굴을 익히 아는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사람, 뭐 우리가 다 이 사람을 알 겁니다. 이게 단테입니다. 신곡을 써가지고 서구 문학사에서 금자탑을 쌓았다고 평가되는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 바로 단테고요. 또 한 사람 바로 베리길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건국 신화를 서사시로 남긴 사람인데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그 서구 문명권에서는 아주 문학적으로도 대단히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앞에 호모가 있는 겁니다.
호머가 최고라는 것이죠. 서양 문학사에서 호머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머와 또 호머가 썼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두 편의 서사시를 포함해서 제가 다음에 이제 3학기가 되겠죠. 그때 한 7시간 정도, 이 정도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로 이제 미뤄두기로 하고요. 그 호머에 나오는 이제 아레테의 정신에 대해서만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이렇게 이제 영웅들이 있습니다만, 예, 그 중에서 이 사람 아킬레스, 이건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용감하고 용맹하기로 아레테의 정신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 바로 이게 트로이 전쟁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트로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제 미케네가 미노아를 점령했다고 그랬죠. 이제 미노아가 번영하는 나라였는데 미케네는 후진국 군사국가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방심하다가 그만 기원전 1450년경에 미노아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미케네는 그때 미노아의 그 번창했던 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장사꾼 소질이 없었어요. 군국주의 문화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트로이가 그 상권을 야금야금 파고드는 겁니다. 트로이를 공격하는데 그때 이제 핑계거리가 또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이제 그 트로이의 왕자가 미케네의 동생 메넬라우스라는 왕이 다스리는 스파르타에 와가지고 그 왕비를 꼬여가지고 트로이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트로이를 총 공격하는데 이 일리아드라는 책에 보면 29개 도시국가의 연합군이 편성이 됐는데 동원된 배가 총 1186척이고 14만 명이 동원됐다고 그래요. 뭐 다소 좀 과장은 됐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킬레스는 용맹하고 용감한 사람이지만 그냥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급인 소위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와락스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칼을 끌고 대드는 장면이에요. 이제 아가멤논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아주 격분하는데 이게 아킬레스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 충동 이런 걸 참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인간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이 아킬레스의 사촌이자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부관이 있었는데 아킬레스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다가 그 죽습니다. 여기에 격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게 아킬레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위대한 문학 작품답게 이제 즉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연속극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아주 악인으로 나오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딱 그 사람이 이제 착한 사람으로 딱 바뀌잖아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 아들의 시신을 아킬레스가 끌고 다니는 걸 보고 그 아버지인 프리아모스 왕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밤중에 혼자서 몰래 아킬레스의 막사로 숨어 들어가서 아킬레스를 만나서 애원을 합니다. 당신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당장 가라. 막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프리아모스 왕이 간청입니다. 그 간청의 내용을 제가 조금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 죽음의 협박이 내게 통할 것 같소. 이미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소. 그 아이는 내게 모든 것이었소. 그 애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당신이 그 애의 목숨을 뺏어갈 때까지 당신의 아버지는 내가 알던 사람이요.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나 그것은 오히려 그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하여 나처럼 눈앞에 쓰러지는 아들을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 말이요. 그러니 돌아가신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저 아이의 몸을 씻겨주도록 허락해 주시오. 저 아이의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오. 저 아이의 두 눈에 동전 한 입씩 얹어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소. 설사 적이라 해도 서로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소. 뭐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하니까 여기서 아킬레스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돌려주고 13일 동안 이제 휴전을 하기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극적 반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킬레스가 바뀐 사람이 됩니다. 예, 그것은 이제 자기도 이제 가장 절친한 막녀였던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슬픔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프리아모스 왕은 자기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동병상련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아킬레스가 그 시신을 돌려주기로 마음 먹고 자기가 손수 수레에다가 시신을 얹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킬레스는 바로 이제 장례식 경기를 치릅니다. 파트로클로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이죠. 근데 이때 마침 그 장례식 경기를 하는데 이 네스토라는 아주 나이 많은 제일 연장자가 있었거든요. 자기도 파트로클로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 경기에 참여하겠다고 그럽니다. 만류합니다.
배려해 주는 거죠. 이 노인장께서는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장례식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지혜의 월계관이라는 상을 줍니다. 운동 경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장자로서 충분히 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상을 주고, 거기 보면 금잔도 있잖아요. 그리고 월계관을 이렇게 주는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이렇게 아킬레스가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용맹스럽고 용감한 전사에 그치지 않고 관용과 배려 그리고 절제, 사랑 이런 것을 깨우친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체력적, 즉 기능적 탁월함뿐만 아니라 도덕적, 인간적 탁월함을 갖춘 인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아레테의 정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멸과 상실의 고통에서 아킬레스가 깨우쳤던 것이고, 이것은 바로 고대의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300년이라는 길고 긴 한발과 기근 그 속에서 겪었던 암흑기의 처절한 고통과 공포, 여기에서 깨우친 것이 디오니소스적 강인한 생명력의 의지였던 것이고, 이것이 마치 1000년 넘게 땅속에 묻혀 있던 연꽃이가 싹이 떠서 찬란한 꽃을 피는 것처럼 아레테의 정신으로 피어났던 것이죠. 이 아레테의 정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아테네를 만들었고 인류 문명의 뿌리, 지구 문명의 원조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번째 강의로 공동체를 우선하는 정신, 즉 공공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